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홍익대학교에서 주최 및 주관하고 있는 박물관과 비욘드 메타버스 포럼에 함께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뜻깊은 포럼의 사회를 맡은 저는 홍익대학교 MR미디어 아트텍센터 수석연구원 이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포럼은 박물관과 비욘드 메타버스를 주제로 기관, 산업, 학계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문화유산의 보고인 박물관과 새로운 기술들로 이용자에게 끊임없는 초경험을 제공할 비욘드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접근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본 포럼 개회와 함께 축사와 인사말로 시작되며 1부 박물관과 메타버스, 2부 비욘드 메타버스 생태계, 3부 비욘드 메타버스 콘텐츠라는 주제로 6분의 강연 및 발제가 진행됩니다. 다음 순서인 4부 박물관 현장에서 보는 비욘드 메타버스를 소주제로 한 패널 토의는 DMC 오픈랩 회원사분들을 먼저 패널로 모시고 이후 연사와 선도대학원 공동연구기관, 참여 연구기관들을 모셔서 산업 콘텐츠와 환경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가 끝나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기념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1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등 여러모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관 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잘 준수하여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석을 못해서 아쉬웠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포럼 이후에 녹화 영상이 홍익대학교 MR미디어 랩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공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신청을 진행하신 분들께는 영상이 업로드되면 메일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박물관과 비욘드 메타버스 기조 강연 및 축사대 네, 이어서 축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박물관과의 정영석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박물관 과장 정영석입니다. 박물관과 비욘드 메타버스 포럼을 홍익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물관과 비욘드 메타버스 포럼에 참석해 주신 홍익대학교 김현석 원장님, 포럼 운영을 맡아주신 한정혁 교수님, 포럼 자장을 맡아주신 이믹수 교수님, 그리고 포럼 연사분들과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환경과 인간의 상상력, 창의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지속되는 한 메타버스의 영역은 확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3년쯤 온라인 게임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어 메타버스와는 약간의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게임에서 출발해서 금융,
의료, 국방,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곡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발표한다든지 신상품을 메타버스를 통해 런칭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전시, 박물관 교육, 박물관 보존 처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메타버스의 활용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맞추어서 박물관과 비욘드 메타버스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메타버스와 연계된 박물관의 미래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도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홍익대학교 관계자분들과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향석 과장님 축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익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대학원장님 김현석 대학원장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소개받은 홍익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원장 김현석입니다. 먼저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장소와 준비를 도와주시고 같이 진행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소장품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를 활용하여 전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기능은 서로 다소 모순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존의 목적은 의심할 여지 없이 향후 사용이지만 전시나 연구를 위하여 유물을 사용하는 경우 보존 상태의 악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통해 원본의 훼손 없이 다양하게 소장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또는 가상 공간에서의 전시는 원본의 시간적 공간적 현존성을 통한 진품의 아우라는 다소 위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문화유산이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박물관 밖으로 확산되는 벽 없는 박물관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박물관과 비욘드 메타버스 포럼은 지금까지 박물관이 노력하였던 소장품 디지털 아카이브를 넘어 가상의 공간에서 이를 활용하여 어떻게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석 원장님 축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포럼의 인사말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장은정 학예연구관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의 장은정입니다. 먼저 사실 낯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전에 참가 신청을 해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당초 홍익대학교와 박물관이 함께 이 행사를 기획할 때는 좀 조촐하게 우리끼리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그런 작은 세미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는 것을 보고 여전히 아직도 메타버스와 또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박물관에서 메타버스를 고민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은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많은 문화유산은 당대 최고의 기술과 예술의 총합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은 현재의 기술, 당대의 기술과 결코 무관하지 않고 그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모든 박물관인들의 공통된 지속된 고민이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은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감상물이 아니라 서로와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소통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장품이 있어서 존재하는 곳이 박물관이지만 오늘날의 박물관이 존재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관람객과의 소통을 위해 박물관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박물관은 도입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원본의 아우라, 진품의 가치들을 더욱더 품격 있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박물관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혹은 다양한 기술 영역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학교와 산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서 공통의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또 서로의 고민들을 이해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요. 어렵게 자리하셨으니 가능하면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박물관과 비욘드 메타버스 기조 강연 및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제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마지막 4부가 끝난 이후에 4부의 연사들을 모시고 하는 패널 토의 이후에 손을 들어서 질문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기조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메타버스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계신 김희길 KT AI2XL 연구소 디지털 휴먼 AI 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후 연결과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T AFXL 연구소의 김희규 팀장이라고 하고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아까 연구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어찌 보면 이게 국립역사박물관이잖아요. 역사박물관과 메타버스가 뭔가 좀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저희 아버님이 역사학자세요. 그래서 세종대왕을 평생 연구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는데도 저한테 전화해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세종대왕님을 리얼하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지 않냐면 이렇게 막 저한테 푸시를 주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게 좀 막 되게 동떨어져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요즘 제가 이런 VR, XR, AI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해외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리얼 월드의 디지털화해서 뭔가 그 만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지만 XR, VR, MR도 있지만 SR이라고 이제 대체는 시간 개념도 있거든요. 과거의 공간의 가상 공간, 현실 공간을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꼭 동떨어진 건 아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박물관도 이런 메타버스 안에서 뭔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제 통신회사다 보니까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나눠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리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를 소개해주셨는데 KT나 홍익대에서 XR, AI, VR 계속 해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가 작년부터 이제 핫하게 떠올리면서 메타버스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나 과거 연구소 쪽에서 주로 이제 비전 AI 쪽을 해왔었고,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때는 컴퓨팅, 패러럴 프로세싱 해왔고, 최근에 와서 이제 통신회사 가서 이런 하이 스피드, 하이퍼 커넥티비티를 이용해서 엣지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런 초실금형 메타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구 개발해서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해왔던 최근 5년간의 프로젝트를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그 MWC라고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열려서 이제 기술 경쟁을 하는 전 세계 유명한 회사들이 하는 것들인데 여기 그 클라우드 VR, 무선 VR을 최초로 저희가 상용화를 해서 시연을 보였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MR 성화봉송이라고 해서 성화봉송 부자가 돼서 가상공간 안에서 직접 걸어서 거기서 뭔가 성화를 점화하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제 AI 기술, 기존 AI 기술을 바탕으로 이런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죠. 이런 프로젝터를 공간에 쌓아서 뭔가 몰입 환경을 주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고요. 2020년도 와서는 이제 AI 디지털 UD 과제, 큰 과제 한 80억짜리 과제에 뛰어들어서 이런 그 디지털 리얼리티가 높은 디지털 신문을 만드는 이런 데이터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까지 쭉 이어져서 이제 6월 22일 날 저희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국내 기술 최초로 상용화했는데 저희 팀이 그걸 개발해서 상용을 했고요. 뒤에 클라우드 게임이 왜 메타버스에서 중요한지도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올해 들어서 이제 메타 갤러리랑 메타 라운지라는 KT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아마 기사를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이 어떤 서비스다 설명을 보실 수 있을 건데 오늘 시간이 짧아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해놨다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메타버스와 초연결인데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물관과 비욘드 메타버스가 무슨 관계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릴 때 기존의 메타버스의 메타버스 강연이나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기엔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도 제가 또 나름대로 따로 정리해서 이 박물관과 비욘드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의 어떤 특징과 XR, AR 이렇게 부르는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좀 미래 박물관 메타버스형에 가까울지 그런 것들에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많죠. 최근에 메타버스, 가상현실, XR, MR, 증강현실, 멀티버스까지 최근에 나온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전공하다 보니까 지금 가상현실이 메타버스다, 증강현실이 메타버스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것도 좀 개념을 확실히 잡고 들어가는 게 저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분류한 것들을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의 메타버스 정의를 보시면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해서 가상현실 키워드 공통적으로 겹치는 키워드들이 나와요. 그래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3차원 가상, 공간, 가상의 세계, 3D 구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나름대로 메타버스를 정의했는데 이게 아직 메타버스, XR 이쪽이 학문적으로 잘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 주장하는 게 서로 다 다르고 나름대로 논리가 다 맞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를 게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상현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박물관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런 것들은 좀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특징, 로드맵이라고 해서 메타버스를 네 가지 특징으로 이렇게 영역을 분류했어요.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미러월드, 버추얼월드. 이걸 아마 메타버스 관련하시면 가장 많이 보실 건데 이게 2007년에 나왔어요. ASF라는 단체에서.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세컨 라이프라는 그 서비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메타버스라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당시 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피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지금에 나온 모든 메타버스를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앞에 이 6개예요. 이게 지금 그 사용자의 인지도 순으로 마인크래프트, 닌텐도의 동물의 숲, 러블록스, 제페토, 이프랜드, 지니버스. 지니버스는 저희 KT가 준비하고 있는 그 메타버스 서비스고 아마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공통적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그림만 보셔도 대충 이해가 되실 텐데 되게 카툰화되어 있죠. 그리고 되게 뭔가 좀 만화 같은 느낌의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 게임 같은 서비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메타버스, VR 영화로 유명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레디 플레이어 원에 나오는 가상현실 공간은 상당히 몰입감이 높고 아바타 캐릭터들이 상당히 실제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시면 HMD를 끼고 마치 손을 움직이면 가상과 손이 진짜 움직이는 이런 건데 좀 전에 보여드린 저희가 지금 현실에 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는 되게 단순하고 2D 게임 같은 모바일 게임 같은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아니라 기술의 차이도 있을 거고 앞으로의 발전은 초현실, 초몰입, 초리얼리티로 가지 않을까. 저희는 근데 그 단계가 지금 아직 가기 위해서 저희가 AI라든가 그런 하이퍼포스 컴퓨팅 같은 것들 기술들이 결합이 돼서 이런 것들이 조만간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현실에 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이런 메타버스에 나오는 캐릭터들, 카툰 되게 단순하죠. 단순하고 적은 공간, 아주 좁은 공간을 돌아다니거나 공간에 이동할 때는 뭔가 로딩 타임이라든가 워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포럼 강연에서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제페토하고 이런 그 협업을 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제페토 이런 카툰화된 그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런 공산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유적지에 이런 뭐 인물들도 보고 이런 형태로 지금 제페토랑 만드셨는데 아마 이게 뭐 꼭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고 2019년도에 항저우 중국 쪽의 역사박물관의 그런 건축 예전 고대 건축물들을 그런 3D로 풀스캔해서 이 공간 안을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돌아다니는 이런 컨셉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립 역사박물관이라고 역사, 히스토리의 그 고증, 실제 있던 것들을 위주로 가상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버추얼 가상이 아닌 실제 있었던 역사를 바탕으로 그 가상공간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리얼리티, 하이퍼 리얼리티, 초실감, 초현실이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초연결 있는데 이 키워드에 초실감, 초연결은 결국 초실감을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이퍼 이머시브 리얼리티, 초몰입 현실감이 필요하다. 그런 아까 얘기했지 역사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냥 박물관이면 컨텐츠를 재밌게 만들어서 그냥 그 몰입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역사 고증에 바탕이 됐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의 정의를 좀 더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메타버스는 가상과 실제 세상을 융합하는 하나의 유니버스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리얼월드,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고 가상 세계인데 가상 세계도 실제적으로 보면 메타버스 아까 그 4개 피처를 분리를 해보면 실제 미러월드라는 현실의 바탕을 둔 현실에 있는 것들을 뭔가 가져와서 현실을 그대로 스캔을 해서 디지털화해서 가져왔다는 거 아니면 이런 뭐 사람이나 객체를 디지털화 스캔해서 일부를 넣어서 뭐 AR을 만들었던가 현실에 기반을 둔 버추얼 미러월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순수하게 가상, 제페토 로블록스처럼 그냥 순수하게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순수한 가상 세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융합이 될 때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오늘 주제인 그 역사 박물관 쪽은 이 현실의 고증을 바탕으로 둔 버추얼 미러월드와 현실 세계가 만나는 이 지점의 메타버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러월드를 좀 간단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대표적인 미러월드 서비스인 구글 어스 VR을 보여드릴 텐데요. 구글에서 시티 스케일 하나의 도시를 스캔해서 저게 지구의 또 다른 미러된 지구라고 보면 이 뭐 여기가 지금 뭐 유럽의 어느 도시를 드론 같은 걸로 풀바디 스캔을 해서 실시간 스캔을 해서 떠놓은 겁니다. 이 공간 안을 저희가 돌아다니죠. 근데 이게 역사와 왜 공간이냐 하면 이걸 스캔한 시점, 뭐 이게 2020년이라고 치면 2020년에 저 도시의 그 도시의 모습 그런 것들이 3D화해서 다 사진으로 남아있고 공간 3D 정보까지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0년 후에 엄청난 자산인 거죠. 200년 전에 내가 고려 시대 어떤 뭐 그 궁에 가보고 싶다. 200년 전에 그걸 디지털화 시켜놨으면 우리가 가상 공간 안에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 놨으면 그 옛날 사람하고 만나서 우리가 말도 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러월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정의할 때 그 메타버스의 개념, 메타버스의 스케일러빌티, 그러니까
사이즈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게 필요한데요. 아까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미러월드도 있고요. 순수하게 버추얼월드도 있고 리얼월드와 버추얼월드가 혼합된 세계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세계고 이걸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이 메타버스가 묶여서 멀티버스가 됩니다. 근데 이 멀티버스가 또 묶여서 왜 멀티 메타버스라고 이거를 옴니버스라고도 하는데 이 사이에 뭐 제너버스, 뭐 메가버스 다양한 개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습니다.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개념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메타버스, 이것도 메타버스라고 부르잖아요. 이 전체를 다 우리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메타버스, XR, AR, VR을 정의하는 분들이 다 다르고 뭐 VR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오감을 갖고 있잖아요. 눈과 귀와 뭐 코와 입이 있는데 우리가 몰입하는데 가장 중요한 오감 중의 요소는 시각 정보가 한 90% 정도 되고요. 청각 정보가 그 나머지 10% 정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고요. PC로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몰입도 높은 게 AR, 증강현실. 그거보다 몰입도가 훨씬 더 높은 게 VR.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만나기 위해서 쓰는 통로의 개념, 뭔가 메타버스를 만나기 위한 창구, 뭔가 그런 통로, 아니면 도구 같은 게 저는 이런 VR, XR, MR이라고 부르는 XR 기술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AR, VR은 이 메타버스를 보기가 위해 통로 같은 거지. 이거를 VR로 만드는 가상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지만 VR을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건 약간 개념의 혼동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 이머시브 리얼리티를 그러면 여기 메타버스 공간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기술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이퍼 리얼리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세 가지 요소를 꼽아봤어요. 우리가 뭔가 높은 퀄리티, 높은 퍼포먼스의 그 콘텐츠나 기술을 만들려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이게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두뇌가 똑똑하고 힘도 좋고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으면 또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쉽게 요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인텔리전스 AI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힘은 컴퓨팅 파워. 지금 컴퓨팅 파워, 컴퓨터의 그런 컴퓨팅 파워가 높아져서 예전에 못하던 기술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스피드가 여러분들이 요즘 핸드폰으로 많이 뭐한 작년부터 5G다, 앞으로 나도 6G다, 하이퍼 커넥티비티,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제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성숙했을 때 앞으로의 그런 미래의 그런 메타버스 뮤지엄은 어떻게 바뀔 거다. 제가 보는 인사이트에선 그런 관점이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를 먼저 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뭐 그런 공간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뭐 세종대왕이 살아계실 때 이런 기술이 있었으면 세종대왕님을 디지털 휴머화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AI 기술로 지금 디지털 휴머를 스캔해서 만드는 수준이 지금 이쪽이 실제 사진이고 이쪽이 이 사람을 찍어서 3D 스캔해서 렌더링해서 만드는 가상인데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AI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런 실시간으로 디지털 휴먼 페이스를 만들고 심지어 얼굴 표정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 필요하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HMD 가상 공간에 들어갔는데 상대방 얼굴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데는 되게 단순한 캐릭터로 입도 움직이지 않는데 이 사람 얼굴을 실시간 스캔해서 넣어놓고 이 HMD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로 얼굴 안면근이 움직이는 걸 만들어서 실제로 이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 이 사람의 얼굴을 3D 스캔해서 3D 모델링화해서 넣어놓은 거고 이 사람의 표정을 실시간으로 스캔해서 비전 AI 기술로 이렇게 가상 공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종대왕님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으면 제가 가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딥페이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종대왕님 역할을 해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레코딩된 그 사람 얼굴 표정이 있으면 음성과 얼굴 표정을 가지고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AI 기술로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얼굴만 가능하냐? 모션도 가능해요. 아까 제가 대표적인 VR 영화의 레디 플레이어 1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HMD를 끼고 미친듯이 도시를 뛰어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 이 사람들이 보는 광경은 이 가상 공간에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치면 지금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모션을 캡처한다는 게 자체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그 마블 스튜디오에 뭐 그런 영웅 캐릭터들이 나오는 영화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CG를 만들 때 이런 슈트를 입고 여기 마크를 붙이고
모션 캡처라는 장비를 가지고 심지어 크로마키된 스튜디오에서 이걸 보통 이게 옵티트랙이라는 장비인데 저희도 이게 있는데 이게 억단이에요. 그래서 이걸 찍고 모션 액터가 하고 이 모션을 따서 CG를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만들어진 바디 캐릭터를 가상공간에서 뭔가 사람 동작을 따라하게 할 때는 이런 VR 슈트라는 걸 입고 무거운 PC를 등에 메고 이렇게 동작을 해야지만 기존에는 VR 공간에서 누가 만나고 이럴 수 있었어요. 이게 상당히 제약적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AI 기술로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굉장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웹캠으로 찍은 거예요. 이 사람 영상 그대로 동작을 AI가 추론해서 따라해서 동작뿐만 아니라 바디 실루엣까지도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심지어 기존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K-팝 걸그룹이 춤을 춘다 이런 것들도 AI가 이 동영상을 딱 업로드해놓으면 한 몇 분 안에 이 사람의 동작뿐만 아니라 바디 쉐입,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까지 다 추정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시간화되면 아까 말씀드린 가상 공간 안에서 그 사람의 바디 쉐입뿐만 아니라 바디 모션까지도 리타겟팅 한다고 따라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AI 기술이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람과 이런 모션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시간이 짧아서 생략을 했는데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간의 인터랙션도 중요하고 사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물도 있어야 되고 이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스캔하는 기술도 AI 기술 상당히 뛰어난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설명하기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생략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유튜브만 검색해 보셔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컴퓨팅 파워라고 했잖아요. 이런 AI를 돌리기 위해서 예전에 굉장히 고가의 컴퓨터들, 서버팜이라고 하죠. 고등 서버를 구축을 해서 저희가 무슨 슈퍼컴퓨터가 세계 매디다 이랬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왜 진짜무게 낮아졌냐? 대표적인 게 GPU 컴퓨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PC에 컴퓨터로 애들이 게임할 때 쓰는 그래픽 카드라는 거 있죠. 이 그래픽 카드의 영상을 프로세싱하기 위해서 병렬 처리라고 해서 여러 개의 코를 동시에 명령을 실행하는 그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최근에 뭐 AI나 딥러닝 더 나가서 이제 XR 쪽이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처리 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AI 연구하려면 상당히 비싼 장비가 있었는데 그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상당히 괜찮은 어플리케이션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CPU로만 하던 걸 GPU, 더 나아가서 FPGA, AG 가속기까지 합쳐지면서 이걸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이종 간의 결합을 하면서 더 빠른 목적에 맞는 테스트를 줌으로써 더 빠른 처리를 하면서 예전에 이 정도 속도가 걸렸던 게 지금 엄청나게 빨리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팅 파워가 빨라짐으로써 이런 서버를 이렇게 많은 서버에다 이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까지 하면 엄청나게 고연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전에 디지털 휴먼을 되게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아마 2020년도 라스베가스에 열린 CES에 나왔던 그 삼성 미국 법인의 인도 그 팀 리더가 만든 디지털 휴먼들인데 한번 보시죠. 그때 제가 여기 갔었는데 그렇게 그 강연을 하더라고요. 여기 4명 있는데 이 중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맞춰봐라 해서 막 머리를 저도 전문가라고 두고 막 보면서 아 저기 가짜일 거야 했는데 결론은 다 가짜예요. 진짜 컴퓨터가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까지도 전부 가상으로 AI로 만들어낸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고성능 컴퓨팅의 그런 중요한 뭐 딥러닝 알고리즘 발전해서 AI하고 결합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더 적용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퍼 이머시브 리얼리티가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과연 여기서 그 초연결이라고 부르는 하이퍼 커넥티비티는 무슨 역할을 하냐? 제가 말씀드리면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고퀄리티의 가상 인간을 보려고 치면 이 많은 서버들을 여러분들이 근처에 두고 다녀야 돼요. 이걸 다 갖고 다녀야 돼요. 이게 너무 무겁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어디 중앙에 두고 빠르게 우리 통신로 연결 받아서 뭔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한 아주 단순한 뭐 모바일폰이라든가 아니면 집에 그런 랩탑 같은 데서 이런 초현실에 가까운 콘텐츠들을 뭐 메타버스 휴먼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려고 치면 결국 빠른 스피드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 커넥티비티가 여기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아마 클라우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는 딱 중앙에 있는 것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고 엣지는 이런 헤비 컨텐츠들 아주 무겁고 고연산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 클라우드를 쪼개서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뭐 게이트 아파트가 몰려있는 그 가까운 그
동네 중심에 둔다던가 이렇게 엣지 컴퓨팅이라고 부르는데 엣지 컴퓨팅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아주 고품질의 고연산의 VR 콘텐츠들을 여러분한테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VR의 컨셉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지금 이런 HMD 하려고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 선이 주렁주렁 달려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PC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선을 딱 떼내야지 여러분들이 모바일폰이나 심지어 HMD를 갖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아까 레디 플레이어원에서 막 길거리를 떠다녔잖아요. 선이 연결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선 하이퍼 커넥티비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LTE하고 5G의 가장 큰 차이는 예전에 LTE는 그 정도의 속도, 그 정도의 처리량이 되지 않는데 5G부터 이런 VR, AR의 이런 큰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정도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G, 6G 계속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이 무선 하이퍼 커넥티비티와 연결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구글 어스 같은 것들도 뭐 모바일 폰이나 HMD로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이제 KT에서 왔으니까 클라우드 VR이라는 개념을 좀 더 설명드리면 아까 엣지라고 부르는 이 고성능 막 서버들이 집적되어 있고 거기 GPU, CPU, 뭐 엑셀러레이터가 집적된 여기서 AI 학습된 바탕으로 AI 모델로 추론한 뭐 그런 그 실감 미디어들을 여러분들이 원격지에서 이런 식으로 무선으로 전달받아서 또 다른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분은 여기 부산에 있고 이분은 미국에 있어요. 근데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서로 통수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그림 말고 저희가 박물관 콘텐츠를 만든 게 있었어요. 가상의 박물관을 만들고 원격에서 접속을 해서 이게 가상의 박물관 콘텐츠를 보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게 2017년에 그걸 만들었는데 저희 포럼에 여기서 막 찾다 보니까 이게 안 나와서 그때 또 다른 컨셉인 요 그림을 갖고 왔는데 뭐 박물관도 버추얼로 원격에서 접속해서 같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과연 기술적으로 차이가 어느 정도 있냐? 저희가 이제 지난달이죠. 6월 22일 저희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저희 팀에서 런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일반 노트북이나 일반 PC로 이 고품질의 퀄리티의 콘텐츠를 실행시켰을 때 속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렌더링이나 컴퓨팅 파워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줌인을 한다던가 이게 구글 어스처럼 이 미러된 월드를 보는 건데 보시면 상당히 로딩되는 속도가 느리죠. 보면 왜냐면 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PC나 노트북은 그 정도 성능을 낼 수가 없거든요. 이 아파트가 로딩되는데 뚝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지나가서 저희 엣지라고 불리는 고성능 컴퓨팅에서 실행시키고 그걸 그냥 딜리버리 받아서 보기만 하는 겁니다. 비디오로. 굉장히 빠르죠. 근데 비디오가 아닌 게 인터랙션 하는 게 서버로 날아가서 실제적으로 그 컨텐츠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실제 단말에 실행된 것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VR이라고 했잖아요. 가상 공간에 가장 몰입도 높은 VR 같은 경우는 그 VR의 멀미감이 심한데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게 그 속도가 느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중간에 있는 체험자의 보는 화면을 보여주신 건데 왼쪽 오른쪽 얼굴을 돌리잖아요. 근데 화면은 이 사용자는 부산에 있고 이 컨텐츠가 실행되는 아까 말씀드린 엣지 서버는 서울에 있는데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는데 서울에 있는 서버에서 왼쪽 화면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느리기 때문에 이런 블러된 영상들이 나타나서 이걸 보면 눈앞에 끼고 보면 멀미감을 느껴서 막 토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이런 VR 콘텐츠를 만들 때 무선화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게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이런 클라우드 아까 제가 뭐 작업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드래곤플라이라는 업체와 같이 세계 최초 무선 VR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지 안에서 이런 총들을 들고 이 안에서 뭔가 워크스루 하면서 가상 공간에서 게임을 하는 것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설명드렸잖아요. AI, 브레인에 해당되는 AI, 그리고 파워에 해당되는 컴퓨팅 파워,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퍼 커넥티비티, 5G, 6G로 대표되는 이런 초연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앞으로의 메타버스 뮤지엄, 그러니까 미래의 메타버스 박물관은 어떻게 바뀔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2017년도에 이런 컨셉트가 As is to be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수원에 보면 벽화 마을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가서 장비를 들고 실시간으로 떴어요. 2017년도에 수원 벽화 마을을 보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원 벽화마을을 떠서 저희가 가상 HMD 안에서 이 수원 벽화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워크스라면서 뭔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데 VR을 끼고 오시면 상당히 몰입감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뭐 디지털 휴먼도 실제 사람을 스캔해서 넣고 아까 저기 선풍기만 가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버추얼 미러월드를 저희가 구현을 해놓고 이 안에서 뭔가 인터랙션하는 컨텐츠를 만들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의 이런 공간을 스캔해서 만들어 놓으면 몇백 년 후에도 이런 역사적 고증의 메타버스 공간 안을 미래의 사용자들이 둘러볼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이제 벽화마을에서 여기 이 사람은 여기 의자를 앉았지만 실제 벽화마을에 있는 벤치를 앉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컨셉을 만들어서 상당히 그 당시에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반응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한 5년 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 최근에 나온 이 메타버스 뮤지엄과 관련된 AI 기술 몇 개 뽑아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1874년도에 어느 여인의 초상화인데 AI 기술로 칼라화를 하죠.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뭔가 흑백 필름을 칼라화할 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필름에다 더디필 작업을 했었는데 AI로 지금 거의 한 하루도 안 걸려요. 한 몇십, 뭐 짧은 건 몇십 분, 몇 초 만에 걸리기도 하는데 이런 스틸컷은 그냥 바로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칼라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AI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칼라화를 해줄 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얼굴이 웃죠.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칼라화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애니메이션도 줄 수 있고 뭐 여기는 제가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걸 3D로 만들어서 아바타 입혀서 가상 공간에 넣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여기 뒤에 참고로 뭐 이런 것들 지금 비전 AI 기술이 놀랍도록 매해 막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연구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러분들이 뭐 AI 하면 뭐 비서 스피커, 뭐 누구, 기가진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 비전 쪽의 발전이 상당히 요즘 최근에 두드러지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서는 아까 시각이 9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놀라운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조각상에서 조각상을 바탕으로 이 조각상에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었을지를 예측해서 비슷한 캐릭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D의 그런 그림뿐만 아니라 이런 조각상들도 이런 식으로 뒤에 뭐 몇 개 더 있는데요. 이 조각상을 딱 AI한테 던져주면 이 사진만 던져주면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가상의 뭐 클레오파트를 만들려고 치면 클레오파트를 누가 컴퓨터 CG 작업하는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넣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뭐 몇 분 안 걸린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타버스 공간 안에 컨텐츠가 별로 없어서 확산이 안 되잖아요. 메타버스 안에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기술이 A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지금은 시간이 짧아서 사람만 나오는데 지금 뭐 공간 같은 것도 예전에 보면 아마 국제과제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역사 고증해가지고 뭐 여기 뭐 지역에 우리나라 전 지역에 있는 뭐 역사 뭐 이런 교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디지털화 스캔하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디지털화한 작업이 참 의미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시간이 3D 스캐너 장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AI 기술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는 소개 안 했지만 너프라고 해서 몇 장만 찍으면 가상 공간을 만들어주는 여기 예를 들어서 이 강당이 있으면 강당에 한 네 군데서 사진을 찍으면 이 강당 공간 3D 스캔하는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AI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힘들게 막 며칠 거쳐서 3D 스캔할 필요가 없다. 그런 기술들이 무섭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는 그 미래의 그 메타버스 뮤지엄은 아까 뭐 그런 XR을 넘어선 초현실, 뭐 MR, XR 기술을 이 세 가지 요소 AI와 컴퓨팅 파워와 하이퍼 커넥티비티가 연결된 하이퍼 이머시블 리얼리티가 가능한 메타버스 뮤지엄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미래에 꼭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뭐 KT뿐만 아니라 홍대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VR 강의를 시작할 때 항상 VR이 뭐다 그러면 이 사진을 딱 띄워놓고 설명을 해요. 왜 저 아까 비슷하죠? 왜냐면 미지의 세계를 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미지의 세계 어딘가 메타버스가 있고 이 가기 위한 게 XR, AR, VR은 통로고 AR, VR, 메타버스가 지향하는 가기 위한 통로들은 다 다르겠죠. 근데 아까 이 불빛을 들었듯이 이걸 밝게 비춰주고 여기서 뭔가 좀 길을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게 AI 기술, GPU 컴퓨팅 파워 같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